2100년이 됐을 때 예. 지구 온도가 3.2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실현을 하면 네. 2100년에 1.5도가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관 산업이라든지 뭐 이 민간 기업들이 다 이게 전력을 많이 쓰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안 사줄래? 우리 기업들이 좀 수출을 원활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CFE를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CFE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줄고 GDP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는데 화면에 보이시나요? 김프로 옆에 2프로 정프로가 아니라 최프로가 오셨네.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3프로 코너에서 또 뵙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요즘 뭐 같습니다. 3프로 TV보다 지구본 연구소 인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진 않겠죠. 불러주세요. 오시던가. 너무 내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뭐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사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네. 나 진짜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준영 박사님 오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살짝 잠을 좀 얇게 자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자면은 좀 빨리 깨요. 그럴 때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옛날 거를 쭉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뭘 들어요? 알바니아 편을 들었네. 벌써 한 4년 됐더라고. 3, 4년? 됐나요? 네, 알바니아 남극 편. 바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컨텐츠가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면증 치료제. 예, 만나는 분마다 그 얘기예요. 예. 만나는 분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꽤 큰 그 기업의 어떤 모임에서 회장님인데 막 잡더니 내 최준영 때문에 내가 불면증을 고쳤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 반가워서 제가 너스를 좀 떨었고요. 오늘은 왜 최준영 박사님을 모셨냐면 우리가 기후 얘기, 탄소 얘기, 뭐 이런 김프로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동반 진행자로 최준영 박사님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탄소 중립 대한민국이 이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유승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롯한 지금 환경이 어떤 건가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승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어디 있는 거죠? 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야, 근데 서울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무게감이 대단하십니다. 네. 국립대학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학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줄여서 서울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말고 서울택.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뭐 탄소 중립 이 주제를 다룰 텐데 CFE,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요 설명부터 좀 듣고 들어가 볼까요, 박사님? 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에너지들 중에서는 이제 많은 에너지들이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 그러면 모든 에너지들이 다 탄소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꼭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뭐 수력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원자력, 풍력, 그다음에 뭐 각종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라는 범주가 좀 협소한 데 비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좀 뭐 카본 프리, 그러니까 일단은 온실가스만 배출되지 않으면 당장 인류가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지금 기후 변화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이게 뭐 다 너도나도 써먹자,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에다가 한 3개 정도가 더해지는데요. 첫 번째가 수소, 두 번째가 이제 원자력 발전, 세 번째가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흔히 얘기하는 CCS. 요 3가지가 추가되는 무탄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 탄소 프리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즉각적으로 기억나는 게 아리백이에요. 예. 대선, 많이들 이야기하셨죠. 대선 후보들 토론할 때 아리백이 뭐냐, 리백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리백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씀드린 것이 아리백은 이제 재생에너지, 즉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력 요 3가지를 위주로 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 걸 소비하는 걸 네. 아리백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 CFE와 관련한 거는 보통 CF10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카본 프리 이제 100해서 조금 더 광의의 개념인가? 예, 재생에너지 플러스 수소, 원자력, 네. CCS 그렇군요. 요걸로 만든 전기를 100% 쓰는 경우에 CF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이 없으면 네. 다 그냥 위아더 월드 해가지고 네. 다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놈저놈 따지지 말고. 근데 그게 100이 10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최 박사님 그게 예. 가능한 목표입니까? 글쎄요, 뭐 이걸 우리가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네. 뭐 우리가 목표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1월달에 이제 나 연말까지 뭐 할 거야 이렇게 네. 이제 목표를 세우고 예. 꾸준하게 추진하면 그래도 얼추 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20 이렇게 하면은 항상 10도 달성 못하는 10도 안 것처럼 되니까. 예. 알이 지향점이군요. 지향점. 지향점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 국가에서는 뭐 가능한 국가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력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들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나라 있죠. 있어요? 수리남, 부탄 이런 나라들은 수력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 수리나. 그래서 이미 탄소 중립을 완성을 했고요. 네. 저기 북유럽에 있는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네. 수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이 탄소 중립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그 상당히 이런 모델에 보면 잘 맞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예를 들면 CF이든 아리백이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그 글로벌리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진도에 비교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진도율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리백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느린 편이고요. 원래 아리백이 뭐 민간에서 추진하는 기업단위죠, 일종의 대부분. 그 이니셔티브인데 거기도 이제 처음부터 100%는 아니고요. 연도별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6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 예. 40년까지는 한 90%까지 만들어서 쓰고 2050년에 100%를 달성하자 하는 네. 게 이제 아리백인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재생에너지가 한 9.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이 강하고 예. 뭐 또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수력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진도가 늦은 이유?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늦게 가진 것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결국 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하고 네. 풍력인데요. 네. 우리의 태양광 이용률이 보면 한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한 3-4시간만 전기를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풍력도 보면 한 20%대 정도밖에는 그렇더라고요. 출력이 저기 안 뭐 나와요. 제주도나 저 대관령 가면 네. 바람개비 서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도 좀 나아서 한 32%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유럽에 가면 이용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용률이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동일한 전기를 생산하려면 설비를 2배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어허. 거기다가 사실 뭐 다른 나라는 사막 같은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들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요. 국토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할 만한 데도 마땅치 않아서 예. 과거에 보면 산에 설치했다가 산사태 나고 지금은 농지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또 식량 안보 때문에 막 그 그러니까. 업자들과 또 농림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리적인 지형적인 요건이 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저 우리 최 박사님께서 우리 당군 할아버님께서 기획부동산한테 이게 홀라당 속으셔가지고 이제 사실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잘 되는 나라, 좋은 예.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땅이 크면 이를테면 미국 같으면 미국 전역에 비, 뭐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뭐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뭐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나라는 뭐 전국이 비 오는 날 다 비 와요. 다 비 오고 네. 뭐 그다음 태풍 영향권 들면 다 태풍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어디선가는 해줄 수 있는 이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작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은 또 높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친구가 없죠. 친구? 네. 그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전기라는 거는 100%를 딱 맞춰야 되는데 네. 이를테면 재생에너지가 50, 그다음에 일반 뭐 50 이렇게 잡아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안 불고 해는 흐릿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전기가 50밖에 없으면 블랙아웃이잖아요. 그러면 이 50을 채우기 위해서 평소에 놀고 있다가 예비군처럼 놀고 있다가 갑자기 출동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50만큼. 1년 내내 놀고 있다가 한 3, 4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0만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유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걸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0을 다 안 가지고 있고 한 15라 20 정도만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는 급할 때는 일단 끌어다 쓰고 하기야 거기 또 EU 제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요건, 땅덩어리가 넓고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좀 낮고 좋은 이웃이 있으면 유리한데 대한민국은 그 세 개의 요건 중에 불리하네요. 어디 하나도 안 되는. 당군 할아버지 책임이라 돌리기에는 좀 후손들이 잘못했죠. 근데 어쨌든 뭐 전 세계가 뭐 시기에 따라서 약간 강조되는 그게 좀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국제적인 논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탄소 프리 정책에 대한. 일단 이제 세계적인 논의를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예. 2100년이 됐을 때 예. 지구 온도가 3.2도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은 아예 물에 잠겨버리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더군요. 예, 생기고 이래서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1.5도까지만 올리자. 그래서 2100년까지 3.2도 올리지 말고 1.5도를 올리는 것에 그치자.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실현을 하면 네. 2100년에 1.5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CO2를 배출했으니까요. 얘는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출한 건 어쩔 수 없고 예. 2050년부터 배출하지 않으면 1.5도씨로 막을 수 있다. 이래서 2050년까지는 모든 국가가 탄소 중립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상황이죠. 근데 또 올해 11월에 되게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네.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그 탈퇴하는 데 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재가입하는 데 서명하고 요즘에 판세가 뭐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길는지 모르겠는데 이기면 재탈퇴하는데 제일 먼저 서명할 것이다. 그런 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아, 예, 물론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화석연료가 굉장히 풍부한답니다. 그렇죠. 예, 석탄도 많고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수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아마 화석연료의 개발을 더욱더 많이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평상시에도 이거 온실가스 얘기하고 뭐 지구온난화 얘기하는 건 다 사기다. 네. 아니 뭐가 그런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것도 호응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후 회의론자라고 좋게 말하면 네. 점잖게 말하면 이제 기후 회의론자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다 있죠. 네. 이건 다 뭐 태양 궤도가 변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신기할 정도로 높아요.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네. 믿는 사람 비중도 미국이 제일 높아요. 지금 21세기에?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 어떻게 이 거대한 자연을 사람이 움직여? 이거는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후 변화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탓이다, 내가 쓰는 휘발유 탓이다라고는 네. 인정 안 하는 사람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다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데 이 기후 변화 문제에서는 되게 사고뭉치, 좀 골칫덩어리,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CF이라는 게 우리가 달성해야 될 글로벌 목표, 골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각국이 다 분담해서 뭔가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그 CFE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리백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단체가 주도했던 운동이지만 이 글로벌 기업이 한 400개가 가입을 하면서 사실 효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리백은 이제 재생에너지만 이제 중시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어려우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일본 같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CFE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글로벌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CFE를 우리나라가 좀 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그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자산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전의 활용 가능성들을 좀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도 거의 선두에서 치고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있거든요. CES에서도 현대자동차가 또 수소 다시 재점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CFE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의 기업들이 나서서 CFE 논의를 좀 주도하고 좀 끌고 나가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리백보다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사실은 지금 뭐 흑묘백묘론이죠. 탄소 줄여야 되는데 뭐 흰 고양이 뭐 괜찮고 검은 고양이 안 좋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다 써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텐데 이게 이제 또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기후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환경 영향을 이제 관련 일을 많이 하셨고 환경 일을 하시던 분들 사이에서의 원자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카본 프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내가 끌어안고 웰컴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벌리는 게 이제 많은 거죠 보면은. 근데 UN 차원에서도 뭔가 이 CFE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민간 단체, 즉 영국에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면 CFE는 흥미롭게도 국제 기구인 UN이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 구글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가 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K컬처 한류가 잘 된 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잘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오히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아리백이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한 규범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고 UN이 주도하는 CFE 논의는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인데요. 작년 12월 초에 이제 제28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CFE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 따라서 앞으로는 점점점 논의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비싸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늘리기 어렵거든요. 반면에 이 CFE는 또 어떤 나라들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꼭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탄소를 줄여야 되느냐. 다른 수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CCUS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야 뭐 사우디 또 UAE 같은 그 원유 가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나라들마저도 원전을 도입하고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갸우뚱 왜 저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사우디가 캐내는 원유 중에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내수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수출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사우디는 그냥 태워가지고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생산 그 원유 내수용 원유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도 증가하고 에어컨도 많이 켜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 별다른 조치가 안 취해지면 2030년쯤 되면 사우디가 절반 이상을 내수용으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 팔아야 네옴도 하고 네옴 PT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텐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수용에서 필요한 전기는 원자력이든 아니면 뭐 햇빛 쨍쨍한 태양광이든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가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죠. 한편으로 보면 알라라는 신이 있으면 사우디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종주국이잖아요. 아니 종주국도 종주국이지만 그 작년에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랑 같이 탐사를 했어요. 우라늄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 라고 찾아보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9%가 사우디에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사우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 받은 나라죠. 또 한번 당군 책임론으로 또 가볼까요? 저 사우디를 한번 가봤어요. 저 몇 달 전에 네. 리야드 이렇게 해서 쭉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뭐 엄청 잘 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우디 사람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야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해결해야 될 점이 많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우디에서 파는 가솔린 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수출하고 나머지를 더 저렴한 대체 에너지를 하면 국가 재정도 훨씬 더 좋아지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우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관 산업이라든지 뭐 이 민간 기업들이 다 이게 전력을 많이 쓰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입니다. 그 사실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하는데 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전기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효율이 올라가고 또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해마다 계속 전력 수요가 이제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사실은 내수만 뒷받침이 되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탄소를 배출하건 말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다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업들은 이게 뭐 아리백이니 뭐 CFE니 이런 걸 하면서 니네가 만든 제품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안 사줄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갑이죠, 겁니다. 갑.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애플에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니네 우리한테 공급하려면 아리백 전기를 써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니네 제품 안 사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기껏해야 작년에 한 9.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고민을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리기도 어렵고 결국 원전, 수소, CCUS 같은 것을 와 같은 CFE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좀 수출을 원활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CFE를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도 뭐 그걸 이렇게 진작시키려는 뭐 인센티브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정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국가는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네. 이제 기업들은 CFE는 사실 화석연료 전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원자력은 싸긴 합니다만 네. 그럼 기업들은 또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이제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는 충분히 그냥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은 원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전력 산업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온전히 우리가 좀 그 활용하자는 측면이 또 강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뿐만 아니고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뭐 백색 수소 땅 파면 나오는 수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2023년 중에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어떻든간에 이제 수소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그러면은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수소차죠. 수소차죠.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래요? 전 세계에서 수소 이야기를 하면 수소차를 이야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소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산업에서 지금은 높은 열을 고온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유리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전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전기로 아무리 열을 가해봐야 그 열까지 안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열들은 결국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수소를 쓰자.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는 항상 세트로 이렇게 같이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묘하게 수소차에 좀 매몰돼 있다 보니까 수소 이야기를 하면 또 자동차 이야기야. 또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투자자라서 그런가 봐요. 투자단에서는 한때 수소차 그 테마가 그렇죠. 셌거든요. 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놈이 이제 CF 카본 프리로 분류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뭐 물 수전에 물 분해시키면 그거는 이제 정말 카본 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 개질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저는 이 CFE라는 걸 볼 때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CFE가 과연 뭐고, 그 다음에 그러면 CFE를 했는지 어떻게 과연 인증을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리백은 사실은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 맡긴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제 민간한테 과연 넘길 거냐, 아니면 에너지공단과 같은 정부 공공기관이 과연 이제 그와 같은 인증을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정부가 나서서 인증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CFE를 썼다는 거와 관련된 인증서를 좀 발급을 해주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ISO라고죠. 국제표준화기구에 좀 제안도 해서 국제표준으로도 채택되게 해서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야 사실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인증을 해도 다른 나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CFE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그래서 출범한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일단은 뭐 CFE 이니셔티브가 작년 이제 그 11월에 처음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나하나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주요 성과로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3배 늘리겠다, 트리플링 하겠다.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와 뭐 미국, 이렇게 프랑스, 일본 등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원자력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자. 그것도 트리플링 하자라는 것을 22개 국가가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CFE에 대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UAE라든지 몇 개 나라들은 한국의 CFE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향후에 참여하겠다. 뭐 예를 들면 프랑스도 원전 비중이 한 70% 되거든요. 프랑스도 참여 의사를 이제 밝혔고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원전이 꽤 있죠. 예, 원전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지만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각국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회담을 하게 되면 이 CFE를 꼭 의제로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향후에 어떻게 보세요, 최 박사님? 사실 뭐 아리백 하던 단체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나요? 그냥 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이걸 캠페인성으로 하다가 이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겉으로 안 나서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니셔티브를 이제 만들어서 주도를 하는 거는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해본 놈들이 좀 잘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로 항상 이런 거를 하면은 유럽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프랑스 이런 거 잘하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면 아주 대놓고 분위기가 바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제 탄소 배출 뭐 이런 관련한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 앞쪽에 이제 목적을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 나간다라는 건 당연히 목적인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은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라는 게 하나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같으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몇 %까지 높인다라는 숫자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 그 숫자가 빠져요. 숫자가 빠지고 일단 뭐든지 해서 탈탄소, 카본 프리로 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이제 CFE 뭐 이런 거와 다 연관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런 흐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싶은 거죠. 특히 그러려면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럽에서부터는 뭔가 말빨이 먹혀야 이게 이제 되니까 밑자락을 올해 2023년에 많이 깔았어요. 빌드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기존의 유럽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재생에너지를 되게 촉진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 프랑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안정됐을 땐 괜찮은데 이게 막 가스값 뛰고 막 그러니까 말빨이 통하겠네.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바꿨어요. 프랑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바꿔서 뭐 원자력은 얼마, 뭐 재생에너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칸을 치는 형태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원자력 있는 국가들이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대한민국이 먼저 하는 건 좋은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적당하게 이렇게 힘 조절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짝짝꿍이 유럽은 되면서 프랑스 당신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럽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좀 뭐 해줘 라고 사실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 하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환경운동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그런 어떤 의견들이 강한 나라들도 여전히 있죠. 네. 그런 나라들은 좀 반대하겠네요. 원자력 뭐 이런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도 사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강하죠. 많이 있고 사실 독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인데 독일이 보면 독일 역사상 재작년과 작년에 석탄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일 먼저 석탄을 폐쇄하고 원전 발전소를 이렇게 폐쇄하던 나라가 보면은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석탄을 작년과 재작년에 썼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몰릴 대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나도 전기요금이 크게 뛰고 또 뭐 그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는 밸브를 잠궈서 오지도 않고 또 러시아에서 계속 가스를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화석연료의 공급이 지장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나는 석탄을 최대한 쓰면서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을 하면서 각국의 어떤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 그 유럽 국가들의
모습으로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른 신흥국들 입장은 어떤가요? 뭐 아시안 국가들이나 뭐 남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들. 그 신흥국가들은 사실은 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보면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보면서도 화석연료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더 싸고 지금은 자국 내 경제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엄청 늘리고 석탄을 줄여나겠다, 석탄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에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몇 배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석탄을 대거 늘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의 모습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독일이 먼저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온실가스 저감이 더 중요하냐,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하냐, 이 두 개의 추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뭔가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고 현실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대안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중국이 작년에 일주일에 2개씩 허가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석탄 발전소를요? 예, 일주일에 2개씩. 우리 큰일 났네. 네. 우리 계속 오늘 같은 날씨에 이런 환경에 살아야 돼. 3만 3이죠. 이제 추운 날이 차라리 좋은데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F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은 아리백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아리백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라는 거에 대한 대안인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니셔티브도 주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산업부 혼자서 잘 굴러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부처들이 이제 손발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물론입니다. 사실은 뭐 부처만 여러 부처가 나서서 되는 건 아니고 민간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리백이 민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에 CF 연합이라고 하는 CF 얼라이언스가 국내에서 만들어졌고요. 초대 의장을 우리나라의 그 IPCC라고 해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그 국가 간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는지와 관련한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제 기구인데요. IPCC 의장을 하셨던 이회성 박사님을 의장으로 해서 민간 단체로 CF 연합이 작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민간 주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그 연합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은 기업입니다. 뭐 삼성전자, 뭐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와 같은 온실가스를 좀 많이 배출하거나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참여를 주로 하고 있고 또 학자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주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나서서 도와주고 또 이게 국가 간의 외교 이슈이기 때문에 외교부도 나서서 도와주고 있고 또 환경부도 나서고 있고 해서 범부처는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표면적으로는 CF 연합이 주도가 돼서 각국의 기업을 만나고 또 국가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리백 진영하고의 어떤 그 좀 원활한 소통이나 또 역할의 어떤 분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항상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하고 LNG 발전하고 같이 한 편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하고 석탄화력이 같은 한 편을 먹고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카본 프리한 에너지원들끼리 한 편을 먹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이 카본 프리한 쪽이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화석연료잖아요.
그 되게 독특한 이제 형국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다가 CF라는 게 되게 현실적인 이제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파악하신 바로는 이 아리백 진영에서 봤을 때 이 CFE는 배신자 아니면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존재 어느 쪽으로 보고 있나요? 글쎄 아리백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영국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빈 방문을 했죠. 그때 CF 연합도 갔습니다. 가서 더 클라이밋 그룹을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했더니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 흥묘백묘예요. 아리백을 추진하는데도 결국 온실가스 저감, 기후 변화를 막는 게 목표고 결국 지향점은 같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사실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원전도 인정해야지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온실가스 줄이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사실 반은 반핵 운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CFE를 원전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좀 이 의견이 갈려서 좀 분열이 있는 편이고요. 장기적으로 이 아리백을 주도하는 그룹과 이 CFE를 주도하는 그룹은 같이 소통하고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아리백과 이 CFE의 어떤 뭐랄까 할까요? 접점을 잘 찾아 나가는 노력들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면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녹색당, 우리나라도 녹색당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데 비해서 유럽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도 참여하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현실 정치 세력화돼 있는데 이 유럽 녹색당 내부에서도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란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적극 옹호로 이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석에서 만나면 다 니들이 맞아, 핀란드 니들이 맞아. 이제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독일을 포함한 나라 사람들이. 근데 막상 이제 아직까지 공식 석상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그동안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말씀드린 뭐 우리도 비슷한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CFE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이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을 좀 고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좀 설득을 하고 그들 국가도 좀 도와주고 해서 CFE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FE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줄고 GDP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아리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기보다 어려우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공짜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죠. 사실 뭐 태양값 공짜고 뭐 바람값 공짜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평하게 불거나 내려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각자의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뭐 가까이에는 이제 무역 상대국을 설득을 하고 더 크게는 이제 세계 많은 이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좀 뭐 늦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원전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 UAE,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내리려고. 그렇죠. 중국도 저기 이제 저 우리나라 그 서해 가까운데 주로 잔뜩 늘리려고 해서 원전 밭이 되는 거죠. 중국도 대화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유승훈 교수님과 최준영 박사님을 모시고 사실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강제하고 있는 아리백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CFE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죠. 먼저 최 박사님. 저부터요? 네. 전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국이고 리치 컨트리예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 잘 안 믿으시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뭔가 역할과 포지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포지션이 우리의 논리를 잘 설명을 하고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데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항상 우리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돼. 항상 대응해요. 주도를 안 해. 예, 몇십 년째 항상 대응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주도하고 우리가 판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가면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F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는 필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테스트베드이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의무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차이들은 좀 접어놓고 뭐가 됐든 어떻든 탄소 없는 그래서 우리 후손을 위한 그러한 방안이니까 힘을 합쳐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 예. 우리 또 최 박사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고등학교 선배님께 또 먼저 이제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 CFE가 이제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세요. 야, 우리가 뭐 해서 되겠어? 우리 혼자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CFE는 유엔과 구글이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제 뒤를 이어서 들어가서 이니셔티브까지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감해주는 나라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혼자 막 그 국제사회에 전혀 호응 없이 혼자 떠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걸 안 하면은 수출을 못 한다. 이런 절박함과 우리의 우군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해외의 글로벌 기업도 설득하고 해외 선진국도 설득해서 결국 가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산업국가이면서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넓지 않은 측면에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CFE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준영 박사께서 얘기한 거에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부든 기업이든 어쩌면 가정에서도 맨날 회의하면 대책회의라고 맨날 자료 내라면 대응 방안을 내라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은 더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실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 여론전에서 주도력을 우리도 행사하고 전략적인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또 CFE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유승훈 교수님 그리고 오랜만에 뵌 우리 최준영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 주말 인터뷰에서 유익한 토론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